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연상의 파워를 제대로 알게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상상을 초월한 무식한 시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일로 불구덩이에 빠져서 살아남은 경험을 지닌 여성입니다. 그만큼 애를 쓴 경험도 많았지만 그 역시 파워한 남자 없이 살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결혼해도 부부 생활은 쉽지 않은데 이 집 구석과 결탁하다 보면 정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 인생에서 한 가지 잘 한 선택으로 기억하는 일이 파와 결혼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이 집 구석이랑 연결돼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 결심했던데요. 이제 나의 결심을 이유로 어느 정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30이 다가와도 남자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안에서도 파수꾼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업에 쉽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몇백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저는 집에서 추리닝을 입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낼 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제 마음만큼 일이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더군요. 그러던 중 운이 좋게 20대 후반에 한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더니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첫 급여를 받은 후에 부모님께 23만 원을 남겨드리고 전부 드렸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엄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한마디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좋은 직장을 노리게 되었으니 쉬지만 가도 된다. 나도 예쁜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었죠. 헉, 갑자기 결혼이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한 번도 엄마께서 남자와 애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게 한번 투페이 트싱을 거셨거든요. 그때는 엄마께 우선 직장 좀 적응하고 나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연애보다는 일과 돈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죠.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다 보니 인연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부모님께서 언제 시집을 가냐고 압박을 해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기에 등록했고 본인도 가입했다면서요. 등록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심 여자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저에게 울리는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죠. 사람을 추천받게 되어 어느 날 담당자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게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며 남자의 프로필을 보내주었죠. 그분은 40세인데 얼굴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고 믿음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모습은 듬직하고 매력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동의 매너가 풍겨 이상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에 호감이 가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떤 건 사실입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함께 밥을 먹자며 제게 좋아하는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수진 씨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그게 바로 록 아시잖아요. 안에 저는 닭발을 좋아해요. 닭발은 생긴 게 다소 불쾌할 수 있지만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못 먹으면 다른 음식을 드셔도 돼요. 그래요. 네, 저도 닭발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앞에 닭발집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 만남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내숭 떨지 않고 닭발을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이 남자 제게 그렇게 잘 먹고 좋아한다며 한 번도 입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먹을 줄 모르는데 제게 배려해주기 위해 좋아한다고 합니다. 데려온 거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자상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실수해서 과장님에게 매우 꾸미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힘든 하루였지요. 그 덕분에 그날 야근을 해야 했고, 밤 10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야근을 하고 나온 회사 길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후, 한 손에 맥주 캔이 든 봉투를 들고 서 있고 다른 손에는 간단한 안주를 든 채로 모습을 보고 힘이 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빠,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왔나요? 아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힘없는 것 같아서 왔어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저를 보고 기운이 나네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해 사는 것을 보니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왜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정말 다정한 남자였어요. 나이도 찼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깊은 대화가 오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고 결혼을 결심한 제가 왜 파워 좁힌 것일까요? 연애하는 동안 눈이 흐려지고 결혼하면 시력이 돌아온다고 하죠. 연애하면서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니까 사람 속이 터지게 했어요. 콩발근 쉬어있는 제한테 이렇게 속 터지는 남자였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만나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듣고 제가 미리 친해지면 조언이 용의를 빌기 쉽게 약속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어머님께 잘 대해주고 있다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왔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긴장한 채로 들어갔지만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어머님의 모습 덕분에 긴장이 풀렸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대로 어머님께서 미인이라고 하시고 감사드렸어요. 어머님도 매우 아름다우시고 예상보다 제게 더 반가워해 주셨어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이렇게 쓰다 보니 그때 먹은 밥들이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은 잘 먹여 놓아 주셨었고 나니까 커피를 가져오셨고 그때 본색을 드러내셨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아직도 제가 이길 만한 시어머니를 만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많은 결혼 이후에 어떠니라고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그것이 특별히 편의를 보려고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들어보면 잘 엎혔다고 하실 겁니다. 어머님의 본론은 며느리 시험이었죠. 제가 귀를 청하는 중이었고 도중에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내용은 좋은데 말하고자 하는 건 악했고 해 기업에 취업 준비하며 많은 공부를 했어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님께 되돌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며느리 시험이에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요리 실력을 보는 건가요? 그건 시험을 통과해야 보는 거예요. 너, 나, 우리 아들 한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겨우 만났는데 네가 어떤 앤지 정확히 알아야 결혼을 하지. 아, 그래요. 그럼 정확히 어떤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일단 내가 혹시 빠뜨릴까봐 리스트를 좀 적어봤어. 자,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 가득 적힌 종이를 내주셨어요.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댁에 미리 인사를 온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러 왔나 싶었죠. 왜냐면 종이에는 1. 부모님의 등기부등본과 재산 내역이 있네요. 2. 제 월급 명세서가 있어요. 3. 연말 보너스 금액도 있습니다. 4. 제 명의로 된 채무 내역서도 있어요. 5. 건강검진 기록표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많이 적어 놓으신 거죠. 저는 너무 당황하여 황당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머님, 제에 대해 미리 다 알고 싶으셨나요? 라고요. 그럼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서 무슨 내용을 알아가겠다는 건가요? 혈액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월급 명세서 등을 묻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만요.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내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돈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야 우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인가요? 남편으로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정말 놀라웠어요. 결혼은 현실적이지만 이 정도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취급을 받다 보니 기분이 영 많이 상했어요. 건강검진 결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그것이 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제가 아플 것을 숨기고 결혼을 감행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세요. 우리 집 장손이란 결혼하는데 애는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프지는 않는지 다 알고 결혼해야지. 괜히 결혼했다가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누가 네 수발을 들어 참나 살다가 아프기라도 했다간 소방 맞고 쫓겨나겠구나 싶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법하지 않나요? 저야말로 처음 만난 지 2시간 만에 이런 걸 요구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몸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집도 이렇게 결혼. 착각한 정도였어요. 어머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꽃 안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심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반박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선 알았다고 대충 머리를 휘감으며 칩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배웅해 줄 거란 말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을 나선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서류들이 말이 되나 생각해? 미안해. 내가 엄마가 그런 것을 요구할 줄 몰랐어. 막혀서 이걸 준비할 수 없을 거야. 이 요구를 계속하면 안 돼. 나는 오빠와 함께 표를 못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가게를 몇 개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당시에 젊을 때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인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 이후로는 집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힘들게 되었고 우리 아빠도 10원짜리 돈 한 장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표에 정직하게 나오는 연금도 엄마가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엄마랑 살 예정이 아니니 그냥 내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 줄게요.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직업 때문에 이해를 구해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40 넘는 아들이 장가 가기가 어렵다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엄마가 걱정할 만한 것이라 생각하며 노력했어요. 하지만 요구한 서류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언제쯤 준비되냐며 제 초가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알겠다고 만나고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 사람을 질리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속에 있는 얘기를 말해버렸죠. 어머님, 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바쁜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너 좀 이상하다. 너
혹시 네 몸에 문제이니? 어디라도 고장나서 나한테 안 가져오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요즘에 며느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 어머님 전화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 다 했니? 잔말이 아니라 이번 달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나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 걸로 알았어. 예비 시모는 그렇게 강한 태도로 말했지만 솔직히 한 번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지만 어른이라고 다 하면 어른이 주는 무작정 말도 안 되는 거로 벌써부터 압박을 해오는 예비 시모를 보고 나는 그런 식으로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제 속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함께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제안을 했더군요. 상대방은 서류 같은 것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날 정말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니? 라며 물으셨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고 아버님도 얼마 전 들어오셨다는데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이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꺼내셨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쇼핑카트를 들고 다가와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온다고 했어요. 저녁 밥이 먹자고프나 어여하게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주방으로 좋아했어요. 무슨 해야 할 일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놀래중이야. 밥을 먹자는데 그 대신 너희 요리 실력이 좋아야겠구나. 돼지고기랑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니 내가 앞에서 우리 아들에게 먹일 돼지 김치찌개를 끓여봐야겠다. 우리 아들이 잘 먹고 남기면 합격, 안 먹거나 남기면 불합격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야. 예비 식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봐 괴팍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차 한 잔 마시면서 불러서 자기 눈앞에서 면접을 보게 한 것이었죠. 남자친구의 직업이 변호사였기에 다행이지만 검사였으면 얼마나 더 유익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은 남자친구도 부르다며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어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김장하는 자리에도 부른다던데 예비 시모라는 분 정말 대단하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엄마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김치찌개 정도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분고분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다가는 저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예비 시모와 함께 저 혼자 준비할 테니 어서 가서 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조금은 소심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에 간장, 설탕, 고춧가루, 소금 등을 듬뿍 정말 보이는 대로 간도 보지 않고 모두 넣어 버렸습니다. 제 기분처럼 받고 라바 가버렸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시모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아침에도 봤으면서 1년 만에 보는 사람, 만약 얼굴을 쓰다듬고 껴안고 옷을 받아들이는데 잠이 뜨고 못 봐줄 정도라더군요. 그리고 식탁에 저, 예비 시모, 남자친구가 앉아서 나란히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비주얼은 나름 괜찮았어요. 제가 끓였어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10초 후 예비 시모와 남편은 국물을 떠 먹더니 바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찌개야? 소금물이야? 간장물이야? 너 지금 찌개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입에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끓인다고 끓였는데 네가 한번 맛을 봐봐.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지. 너 이거 보니까 우리 놀리려고 억지로 그랬지 맞지?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 톡 김치찌개에 한 번도 안 끓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넣으며 맛있을까 봐 다 집어 넣어줬어. 근데 소금과 간장 양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고의로 우리한테 여분이라고 끓인 거 맞아.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향해 물었어요. 아들아, 너 봐도 심해서 2시에 미주 보러 그러는 거 맞지? 그 순간 남편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살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해요. 제 눈빛에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게 말했는데 좀 짜긴 해. 물을 좀만 더 넣으면 처음으로 치고는 잘 끓인 것 같아. 이거 맛있게 끓인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며 시모는 놀라워하면서 우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는 저는 한마디 꺼내어 어머니,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속이려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시키실 거면 제게 미리 말해 주시고 그래야 저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자 시모는 화를 내며 가슴을 치고 내 뜻대로 안 되니 열받을 만도 하겠지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내 소심한 복수로 인해 즐거우면서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제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주중에 신한나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받고 보니 갑자기 주말에 만나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묻자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너희 엄마랑 몇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3교대 날짜를 잡고 그냥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는 게 어떨까요? 뭘 그렇게 망설이나요? 그리고 집안의 여자끼리 해야 할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님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부탁을 받아 약속을 잡으시며 통보를 하고 끝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겠죠.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셨답니다. 어머님을 만나러 간 우리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를 부르시더니 군요. 저는 그날 엄마 딸로 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이 내려가지 않는 듯 씩씩거리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희야,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겠다. 저런 집구석에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너 키운 거 아냐?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단 진정 좀 하고 천천히 말해봐. 씩씩히 말하는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봤고 우리 어머니는 제게 했던 것과 같이 변호사 사위를 타령했습니다. 엄마는 예비 사돈 미리 보러 가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셨는데 시어머니는 껌을 씹으며 들어오셨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엄마의 이어지는 말은 경악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나 각자 메뉴판을 보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덮고 종업원을 부르셨고 우리 엄마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음식을 마음대로 시켜버렸죠. 당황한 엄마를 보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 잘 알아요. 맛있는 것만 시켜드니까 한번 맛보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첫인상부터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을 기다릴 때 시어머니의 말이 더 엄마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어디에든 안 뒤집히길래요. 우리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좋은 아들을 키우는데 나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사돈은 변호사 사위인데 나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주고 받아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서도 저렇게 할까요?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집 자식의 안간힘게 한 게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이해가 안 갔다. 그리고 그렇게 변호사들 타령을 하면서 제일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게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데 누가 봐서 변호사의 아들을 둔 사람이라고 볼까요? 아니,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막 나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참 웃겼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시켜 먹는데 저희 엄마 앞에 두고 어찌나 쩝쩝거리면서 먹던지. 엄마는 밥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밥상 매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따져대는지. 엄마는 이때부터 이 집이랑 안 될 것 같아 생각하셨지만 꼬시어머니와 한판 붙는다고 다짐했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엄마는 사람 볼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엄마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미친 여자의 행동을 저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고 말이죠. 엄마가 녹음해준 음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 시어머니가 엄마랑 싸우기 위해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 시어머니는 씹는 행동도 아니라면서 입안에 음식을 가득 채고 말했다고 하셨지요. 변호사란 사위인데 집은 준비해 주셨지요. 나한테 하나같이 다니는 평범한 며느리가 집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산이 맞아야 해요. 이런 계산은 오빠가 하는 일이에요. 입안에 음식물이 다 삼키는 됐다는 말이라 내용물이 다 떨어지면서 밥맛이 나겠죠. 엄마는 밥맛이 오라는 말을 하는데 날 무시하는 양이라 그 자리가 불편해지길 시작했어요. 엄마는 마침내 간격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와서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다니는데 꾀를 내릴 이유가 없었죠.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고요. 와라적하신 이야기를 보고 싶어라 하는데 기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엄마와 시어머니의 대화에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사는 딸은 벨기업 다닐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 다닌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들이 집 마련하기가 돈이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지며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경멸하며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이러한 말을 퍼붓나요? 그러면서 밥도 더 이상 먹지 말란 말을 했다는데 이런 무례한 얘기로 엄마를 더 화나게 했죠. 막말을 하다 뚫린 입이라 할 정도로 늘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수는 아니라고 하시는 목소리로 우리 엄마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4층짜리 집안에서 맨몸으로 달을 바라보는 게 시기예요. 사돈이야말로 아버지 재산 줄도 부족하면 차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주세요. 벤츠 중급 모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으시겠죠? 사돈 제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봐도 무리한 요구예요. 막말로 저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기 그것은 못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벤츠 한 대 사다 주세요. 제가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손 주는 일을 할게요.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입이 까다로워서 제 요리 말고는 잘 먹지 않아요. 엄마가 이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들어주다니 속이 다 탄다.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리를 치지. 셔츠 쪽은 아닌데 편 내가 미쳤나. 변호사가 뭐라고 유세를 떨어? 당장 여기 식당 안 나가도 된다. 천재가 깔린 게 변호사 사무실이야. 한 검사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다른 거 아무거나 먹는 줄 로켓에 안 나오면 못지않은데 그럼 난 신혼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야겠네. 뭐여, 진짜 격이 떨어져서 못 들어주겠네. 결혼 없던 얘기로 해요. 주가 알 소리를 짓거리며 입에 붙은 발을 떼고 말해요.
나의 먹고 있는 밥상머리에서 진짜 일이 없게 구는 건 누군데? 엄마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가방을 챙겨서 식당을 나왔어요. 저에게 와서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만 잘 낳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건 없었죠. 엄마는 마지막까지 그런 집안이랑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하셨고, 죽어도 결혼해야 된다면 천년을 끊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정도로 천대받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딸을 가진 엄마라면 이렇게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잘 키운 내 자식을 사위라도 절대로 보내고 싶진 않겠죠. 어제 홍민예지 엄마에게 제가 잘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와요.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만나서 그런 소란을 터뜨리고 나한테 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말한 소리 왜 안 가냐? 저와 빨리 가져와야 내가 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그리고 너희 엄마 어제 만나봤는데 너무 경우가 없더라. 너 인성검사도 받아봤는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대답하니까 싸가지 없는 게 아주 그 엄마의 그 딸이랑 같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시가 붙어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갈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대답을 끝까지 안 듣고 끊어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대놓고 욕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 욕은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머니의 인성이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봤자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요.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그냥 파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도 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고분고분 파혼을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께 한 방 크게 먹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바로 시어머니 자격시험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원하던 며느리 자격시험 서류를 가져다 준다는 척시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여시더군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반겨주시더군요. 얄미워서 들고 있던 종이를 면전에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참고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서류를 꺼내보려고 하셨고 준비해온 것을 드렸어요. 서류 봉투를 열어 확인한 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모르셨어요. 아니, 가져오라는 게 안 가져오고 이게 뭐냐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서요. 어머님을 잘 알아야 제가 어머님 아들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 자격시험 서류예요. 너 지금 내가 그거 좀 가져올 했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하셨지만 어머님은 기겁하며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준비해온 리스트를 보면서 표정이 점점 더 비틀거리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이해하죠? 처음에는 억울한 게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머님은 무슨 억울한 게 있는지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48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을 너에게 왜 보여줘야 하는지, 그런 거는 정말 데리고 살 거니?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든 처리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하게 말했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전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보험 내역도 준비해 주세요. 말년에 보험 없이 아프면 병원비가 엄청 나가요. 기가 막혀서 원래 너의 한 대보 없네요. 재산 내역과 건강보험까지 다 준비해야 해요. 지금은 하나가 빠졌어요. 결혼일에 내가 어떠한 간섭도 안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시어머니 자격 박탈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종이를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하냐 며 노발대발 하는 거 있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처음부터 서로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제가 먼저 잘 준비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겠다고 생각되네요. 애시당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원 자격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사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스스로 발 들어찬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서류를 던지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만큼 화를 내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내 수준이 낮아져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니 그 아들이냐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나 봅니다. 요대단한 어머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돌보아 드릴게요. 방금 시어머님 자격시험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제 말에 반응한 어머님은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고 꾸벅꾸벅 코웃음을 한 번 치고 나가셨어요. 집을 나서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된 말씀은 아줌마, 방금 시험에서 탈락하셔서 시어머니 노릇은 더 이상 못 하실 거예요. 전화도 자제해 주세요.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전화를 우선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저도 재규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얼마나 먹이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서 시원했어요. 그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엄마가 아파 누워서 힘들어한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 전화해서 얼굴에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결혼을 없는 일로 끝내자고 제안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님이 다시 일어나시면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면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변호사들을 고용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될지 예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 이혼은 쉽게 끝날 것 같은가요? 이유가 아니라 파혼, 쿨룩 때문에 얼마나 쉽게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그런 만큼 좀 힘들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예비시댁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계기는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친구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술자리도 자주 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래 보다 보니 서로 정이 들어서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제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며 저를 놀래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건을 남자친구에게 맡겼는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더니 결국 소송에서 졌다고 해요.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썼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제 과거를 털어놓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수진 씨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죠? 사실 그는 한 번 결혼한 이혼자이며 아이도 있고요. 뭐라고요? 이오남이라고요. 그리고 아기까지요. 이전에 재소를 시도한 좋은 분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못 버티고 도망갔어요. 무엇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불알 친구라서 양심에 찔리고 미안했지만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친구가 남자친구가 이혼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건 4D 기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괴상하지 않나요? 신분 세탁을 하려고 그 집안에 나를 앉히려고 했다니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모자가 나란히 4개씩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작정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기꾼 집안이라 그렇게 행동하네. 사짜 집안이라고 목에 흰밭밭이 주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겠지. 남자 친구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변호사라고 갖은 주책을 다 떨더니 사기꾼이었다니. 너 돌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황한 남자친구가 횡설수설하며 얼버무렸어. 나는 말하려 했는데 엄마가 그러면 장가 못 가? 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대. 정말 미안해. 변호사가 되면서 엄마랑 뒤로 승부하겠니? 비겁한 세계이. 네가 그러면 멀쩡한 여자도 도망갈까? 님이 엄마가 좋아하는 서류 집 많이 갈 거야. 꼼꼼하게 읽어봐요. 제 남자친구도 너무 배신했고 이 사기를 못 쳐서 한 방을 맞이하려고 고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만 낳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만 속인 게 아니라 그 결혼정보 업체도 속인 거죠. 기가 막혀서 제가 당장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을 소개받아서 결혼까지 할 뻔했다며 가입비를 되돌려 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업체에 알렸고 전 가입비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했어요. 죄명도 참 대단해요. 바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죠. 변호사가 남의 영업장에서 영업방해라니 참 대단하고 격렬한 아이 생겼다 생각했어요. 저라면 가입금을 돌려받고 입다 받았을까요? 저야말로 긴 기간 동안 시달렸는데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혼인빙자 사기죄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싹싹 빌어주더군요. 고소할 거면 나만 고소하는 변호사가 사기 쉽게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면 앞날 끊겠다는 거잖아. 아주머니, 저는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고소라도 해야죠.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뭐 막 산 줄 아세요? 이런 사기에 당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가라면 직업 윤리가 있어야지.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살면 되겠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자들은 처벌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렇게 명예가 중요했다면 올바르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법을 어기면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굴 변호하게 따라다니겠어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서요. 게다가 자기 자신도 소개하려 하다 법정에서 위증을 저지르더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체면만 있는 변호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며 약속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 달 파혼을 치졌다며 칭찬해 주셨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예속하는 어머님께 말합니다. 잘난 변호사들을 키워나가시면 어머님도 변호사를 고용해보세요. 그런 문자를 마지막으로 언어를 차단했어요. 아버님도 몇 차례 연락을 해오셨지만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세 식구를 돌볼 거라 생각하시겠죠. 결코 소송을 감행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방어조차 못하고 지내다니 키워주신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먹을 생각하신 것 같았죠. 결혼을 급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맞춰가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것을 해지했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보다는 상대와 함께한 남은 여생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게 가능해요. 부부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저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시지 마시고 이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거예요. 다들 건강하시고 축복받은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음악